네, 계속해서 2교시 과학기술과법 제5강 2교시 강의를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오늘 하는 부분은 드론과 관련되는 그런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기술인데 2교시에서는 이게 3장 토지의 입체적 이용과 공중권 그 확보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2장까지는 1교시에서 했고 이 3장 토지의 입체적 이용과 공중권 법리,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에서 얘기하는 토지 소유권에 일정한 지상의 효력이 미치는 걸 공중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2교시에서 되겠습니다.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토지는 지표,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3차원의 입체 공간이고 부동산 활동은 3차원의 입체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 활동으로 이 활동 영역이 확장되죠. 그래 종전에 대한지적공사의 명칭도 요즘엔 LX공사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는 주딘 이런 것도 종전에 측량 이런 거 이제 주딘 사업이었다면 요즘에는 이 3차원의 그 입체 공간을 개발하는 그런 데로 사업의 역점이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기술적 개념이나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의 복합 개념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건축 기술이나 이런 어떤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땅속도 전부 지하 쇼핑몰 개념.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같은 데도 인구 집중도 심하고 또 지상에 빌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상을 다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데도 스스로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속을 입체화해서 대표적으로 코엑스의 지하 쇼핑몰, 또 현대 그 자동차가 사들인 전에 한국 그 한전이죠. 한전의 그 터에다가 그걸 그 밑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삼성동에 있는 6차선 도로 밑으로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그런 지하 쇼핑몰을 복합 쇼핑몰로 구축하겠다. 이런 건축도 발표했는데 아직 지상의 건물에 그걸 설계 변경한다고 그러면 지지부진하고 있죠. 요즘에 그런 게 바로 이젠 지상만 어떤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땅속, 지중, 또 지상 위에 일정한 공중층, 그렇게 보면은 큐빅 스페이스 이런 것처럼 3차원 입체적 공간 개발이 부동산 개발의 영역이 확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표면을 수평 공간, 지표 위의 공중을 공중 공간, 지표 아래의 지하를 지하 공간 또는 지중 공간이라고 하면은 땅 위, 땅 속, 땅 지상 위 이런 식으로 하면은 3차원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차원의 입체 공간 이론의 필요성은 토지 이용의 집약화로 인해 건물 또한 고층화, 입체화됨으로 공간 개념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부동산 개발 개념이 넓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구분 지상권, 특정층, 우리가 일반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그 지상권자의 지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걸 우리가 일반 지상권이라고 그래. 그런데 구분 지상권은 1984년 민법이 개정될 때 들어온 제도고 토지의 입체적 이용과 함께 구분 지상권, 즉 지상 위에 한국전력이나 이런 데서 고압 송전선을 지나가게 한다라든가 땅속에 또 지하철 시설 이런 게 이제 일반화되면서 특정 층만 땅을 전부 매입할 필요도 없고 그 위에 구분지상, 그래 한국전력이 그 시골 같은데 고압전선을 송전탑을 세우고 그 지나가는 농지 위에 있을 때 보상을 하고 구분지상권, 또 제가 갖고 있는 땅도 아버지부터 상속받은 고속도로 옆에 붙어있는 땅인데 그게 송유관공사가 울산서부터 충청을 지나서 서울로 이렇게 송유관을
매설해 놨죠. 그래서 송유관이 제 땅의 일부 한 4m 정도의 범위 안에 지나가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보상금을 받고 그 토지 등기부를 떼어보면 구분지상권을 송유관공사 주식회사 송유관공사가 거기다가 그 자기들 송유관을 설치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을 이렇게 설정한 거죠. 도시의 과밀화나 또 집가 상승 또 토목기술의 발달 등에 근거한 토지의 입체적 이용의 필요성 및 가능성에 따라 1984년 개정민법에 구분지상권 제도가 들어왔다. 289조의 2구 민법. 또 토지 소유권은 공간적 범위에 따라 분류하면 지표, 땅 위에 우리가 농사 같은 거 질 땐 지표권을 활용하는 거죠. 또 공중권, 땅 위에 송전선 같은 걸 지나가고 또 궤도열차 이런 거죠. 지하권, 아까 지하철 또 송유관 이런 걸 매설하기 위해서 지하권으로 이렇게 세 공간으로 나눠서 이제 부동산은 토지는 3차원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공중권의 법적 의미를 살펴보겠어요. 2절 공중권 에어라이트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지하 공간에 확대하여 입차적 토지 이용권을 포괄적으로 이용하고 지배하는 권리 넓게 에어라이트 그걸 우리말로 공중권 그렇죠? 이렇게 번역해요. 공중권의 개념은 영미법에서 발전한 이론으로서 공중 이용에 그렇죠? 지상의 일정 부분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문제를 대상으로 한 이론적 발전이었고 영미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가 어떤 그런 기술적인 발전을 선도하다 보니까 공중권이 먼저 정립됐던 거죠. 공중권 법리가. 그래 공중권에 관한 미국의 판례로는 토지 소유권의 분쟁과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1946년 좀 오래됐죠. 이게 미국 국가 US 여기가 이제 상고인이고 거기에 대응한 이게 피고야 코스비 사건. 그래서 코스비라는 상고인이 상고인 뭐 피상고인인지 몰라도 상고인이 여기 나오겠네. 국가가 피상고인. 그래서 코스비가 미국 국가를 상대로 공중권을 이용 허용해 달라는 그런 분쟁이겠죠. 그래서 공중권의 법리는 조망권과 같이 여러분이 우리나라도 한때 그 환경의 한 모습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서 이 조망권 그렇죠? 햇볕을 받고 앞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한강이 보이는 한강 뷰에 있는 그런 아파트는 몇 천만 원이 더 비싸죠. 그래서 일조권, 조망권 이런 고층화되면서 논란이 됐던 거고 공중 일부의 이용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의 침해 문제로 우리도 공중권 법리가 발전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가 좀 여러 개 나오고 있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권의 법적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하면 요 그림이 있듯이 지하권 그렇죠 한계 심도 어디까지 팔 수 있고 효력이 미치는지 요 지표권이고 그 위에 사적 공중권 아까 드론도 150m 이하에서 날리라고 그럴 때 요 안에 들어가겠죠. 또 공적 공중권 그리고 이거는 공적이라면은 항공기관 알고 헬기 그래서 우리나라 뭐 대한항공 또 지금 뭐 아시아나항공 지금 이제 대한항공과 합병됐지만 이건 공적 공중권을 날고 또 우리 군사용 비행기 제트기라든가 헬기 이런 건 공적 공중권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 넓게 이 지상에 공중권이 있고 또 땅속에 지하권 내지는 지중권 이런 거죠. 그래 손실보상에 대한 구간은 사적 공중권 범위 내에 타인이 이용할 때 보상을 한다라든가 보상금 청구권이 있고 또 땅속에도 한계 심도 그래서 일정한 그 지하의 한계 심도까지만 사적 손실보상 같은 게 가능하다. 그래 좀 더 설명해 보면 공중권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 예로선 특정 토지의 공중으로의 비행이라든가
또 인근 토지 위에 고층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통풍 문제, 또 태양 일조권이죠. 또 전파 수신의 방해 등의 문제, 그리고 인공강우에 의한 기상조작 등의 문제가 넓게 공중권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등장한 드론이 상용화되면서 더욱더 공중권 문제, 이제 드론이 개인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면 이 공중권 문제는 활발히 논의되고 분쟁도 더 많이 발생하겠죠. 이런 거고. 3절 보면 공중권 법리의 입법 방향을 제가 제시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권의 본질과 토지의 입체적 이용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중권을 본격적으로 연구시켜야 된다. 연구 발전해야 된다. 또 토지 소유권 범위에 관한 재검토, 즉 토지가 이제 3차원 공간으로 바뀌고, 또 기술력, 또 4차 산업혁명의 드론의 기술이 중요한 기술로 등장함에 이젠 기존의 우리가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도 변화, 공중권 법리 중심으로 바뀔 때가 되었다. 이런 거고, 또 한계 심도 및 어디까지 땅속을 팔 수 있는지와 또 대심도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 그래 아까 한계 심도까지는 땅에 대한 보상, 아까 제 땅에 송유관이 지나가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했고, 또 대심도, 그 한계 심도를 넘더라도 그 밑에 땅도 넓게 이제 그 지중권으로 보호될 그럴 때가 왔다. 또 토지를 더 깊은 깊이까지도 뚫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함에 그런 거죠. 또 공시방법 보완, 즉 등기부에 일정한 지금 구분 소유권에 대한 그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 몇 미터부터 몇 미터 사이에 송유관이 지나간다는 게 도면으로 표시해서 도면을 붙여놓기도 하고, 또 등기부에 간단하게 그 거기에다가 구분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주식회사 한국송유관공사 이런 게 나타나죠. 또 입체적 토지 이용을 위한 공중권 관련 법제도가 정비를 해야 되고, 또 그 아까 얘기했던 구분 소유권이라든가 또 토지의 입체적 이용, 또 지중해 그런 게 설치되면은 아까 LX 공사, 종전에 대한지적공사도 그런데 어떻게 측량을 하고 또 어떻게 그걸 관리해야 되는지가 그 LX 공사의 관심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4장을 설명해야겠어요. 4장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와 통제 공역. 아까가 땅속의 공중권 법리, 지중권에 대한 논의였다면 이번에는 드론이 날아다니는 통제 공역, 즉 항공기가 나는 그것과 그 충돌하지 않게 정비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른바 그 항공법에서 말하는 통제 공역 문제예요. 먼저 4장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와 통제 공역. 먼저 1절 토지 소유권의 상하 범위.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고, 212조. 그래서 거기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 좀 뭔가 막연하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그러다 보니까 시대에 따라 변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어떤 토지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의 정당한, 아까처럼 지중해 일정 또 땅속의 대심도 또 내지는 한계 심도 뭐 이런 걸로 정당한 이익을 그때그때 법원이 해석해 왔던 거죠. 212조의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고, 판례는 우리 대법원 판례는 토지 상공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항에서 거래 관념에 따라 판단. 그래 법원이 그 분쟁이 생기면 그 토지 소유권의 어느 정도, 또 땅속 어디까지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허락도 얻어야 되고 보상을 하고 이용한다. 그거는 그 거래 관념, 즉 일반적 거래할 때 거기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에 해당된다는 관행이 있다면 그 거래관념으로 판단한다는 그런 뜻이야. 앞으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죠. 또 항공기 비행으로 토지 소유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의 금지 등을 구하는 방지 청구와 금전배상을 구하는 요 손해배상 청구는 토지 소유자가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에서 판단, 즉 거기에서 일면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로 보상을 해주게끔 보호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제3자가 그걸 이용할 때 일정한 그 이익을 어느 정도 누리는 것과 비교 형량, 이렇게 저울질을 해서 양쪽에 억울하지 않게 균형을 맞춰서 위에서 거래관념이란 개념이 있다면 여긴 비교 형량을 통한 그 판단을 법원이 하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맨 마지막 이제 줄에 보면 드론이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이익의 비교 형량에 의한 법리에 따라 드론이 내위에 정기적, 주기적으로 날아다닌다면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손실보상 같은 걸 청구하고 드론을 운용하는 자에게 손실보상을 받고 드론을 날릴 수 있게 이제 그런 분쟁 문제가 조만간에 대두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드론의 비행과 토지 소유권이 충돌할 때 문제, 드론의 운행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 침해에 관한 문제는 첫째, 민법 212조 아까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는 그 조항이죠. 토지 소유권에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공중 어디까지 미치는지 이 문제다. 또 두 번째, 현행 항공법의 규정과 같이 약 150m 이하의 고도에서 드론의 비행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더 높고, 지금은 150m로 경비행체에 대한 경량 비행체에 대한 이런 제한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더 높게 난다라든가 이럴 때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충돌을 방지할 입법론으로 지금 이제 우리 현행 민법엔 정당한 이익이라고만 돼 있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 괄호 1번 보면 타인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는 최고 고도의 제한뿐만 아니라 최저 고도를 제한하는, 그래서 위에 150m이고만 제한할 게 아니라 또 너무 자기 뭐 단층 주택이나 아파트가 노층인데 그 위로 인접해서 가면 공포심도 느끼고 자칫하면 그 최상층의 지붕을 또 일종의 파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저 고도도 제한해야 되는 그 방안도 입법으로 해야 되겠고, 괄호 2번에 타인 토지 상공에서 정지하여 비행하는 이른바 이걸 호버링, 아까처럼 헬기나 드론은 일정 지역에 머물러서 웽웽 소리를 내면서 그런 날개가 계속되고 그러면은 밑에 있는 주택에 있는 사람은 주거 안정이 침해될 수도 있죠. 이런 호버링을 하며 드론이 한 지역에 머물러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한 금지 방안, 그래서 이렇게 단순 지나가는 거는 큰 피해 없지만 거기서 한 지역에, 그렇죠, 자기 단독주택 같은 지붕 위에서 상당 시간 호버링을 하면 그 사생활, 거기서 렌즈로 그 내부에 유리창 같은 걸 찍어가지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 모습을 찍는다라든가 하면 그런 문제가 호버링 때는 더 발생할 여지가 크죠. 또 괄호 3번에 드론이 신속하게 통과하게 하므로 토지 소유권 방해 및 생활 방해, 이른바 임미시온, 안온 방해와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그래 민법에는 상린권, 서로 이웃한 토지의 이용 조절을 위한 조문이 한 30여 개 있는데 이 안온 방해, 즉 공해를 통해 내 어떤 그 환경이 오염된다라든가 내 집에 연기 같은 게 지난다라든가 이럴 걸 우리가 임미시온이라고 그래. 또 이웃집에서 어떤 액체, 또 기체, 또 냄새 이런 게 이웃집으로 흘러들어올 때
이런 게 이제 할 때 그걸 생활방해, 영어로는 임미시온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안온방해, 나의 주거 안전권 이거를 방해한다. 이런 게 민법의 상린권으로 논란이 되고 드론이 뛰어다님에 더욱 문제가 된다. 또 아까 논의됐던 3절에서는 구분지상권과 항공법상 통제 공역이 어떻게 규제돼야 될지 이런 게 논란이 되죠. 아까 소개했던 구분지상권은 토지소유권과 지표면에 지상 또는 지중을 이용하는 어떤 특정 층만 지배한다고 그래서 구분이라는 말 썼어. 어떤 게. 그래 여러분이 또 구분소유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구분소유권은 뭐야? 우리가 아파트 또 빌라 이런 것처럼 그 어떤 그런 주거가 일반화되면서 아파트에 그 내 호수만 내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구분소유권. 이 구분소유권은 우리 민법 제정할 때부터 있었어. 왜냐면 그때도 그런 토지에 그 어떤 이제 여러 한동에 여러 주거가 이렇게 뭉쳐서 살게 되는 그런 주거 형태가 일찍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구분소유권은 입법 시부터, 구분지상권은 1984년 개정할 때 289조의 2에 들어온 또 하나, 그렇죠? 토지의 입체적 이용, 특히 지하철 건설과 함께 논란이 되니까 구분지상권을 다시 민법에 입법한 거예요. 그래서 용익적 권리의 양권리사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토지의 일정층, 땅속의 일정층의 시설 같은 걸 할 때 그 층만 구분지상권, 땅을 다 구매한다는 건 그럼 지하철 공사 또 한전 이런 데가 너무 부담이 크죠. 그래서 공중에 고압선 같은 걸 내릴 때 구분지상권 설정. 또 제가 송유관 공사 얘기했죠. 드론은 토지 위에 일정 공간을 비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중량 지금 현재 12km 또 25km까지 확대됐다고 그랬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지상의 공간으로 그 비행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 공중권 내진 항공법의 통제 공역과도 그 조절을 해야 되는 거야. 또 드론은 하늘의 공간을 비행하기 때문에 비행구역에 관한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하여 항공법은 통제공역으로서 규정 항공법 제38조 또 시행규칙 제116조의 그런 통제공역의 그런 규정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항공기가 떠다녀야 되니까 일정 높이에서는 통제공역으로 아까 공적 공중권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통제공역은 비행금지구역도 있고 왜냐하면 항공기나 전투기 같은 게 날아다니는데 거기에 일정한 허가를 얻지 않고 비행차를 올리게 되면은 충돌 여지, 지나가는 새에도 부딪혀서 부딪혀서 한다기보다 그 날아가는 그런 조류 새들이 프로펠러에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항공기가 추락할 수도 있고 막 이러죠. 위험해요. 비행 제한 구역 또 초경량 비행 장치 통제 제한 구역 등으로 통제 공역을 이제 이 드론 때문에 초경량 비행 장치 통제 제한 구역을 별도로 설정했다는 거죠. 그 드론 때문에 법이 개정된 거예요. 이래서 앞으로 그런 통제 구역과의 관계가 논란된다. 마지막 결론 정리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어요. 5장 나가며 드론 상용화에 따른 법적 쟁점과 규제에 관한 법률을 검토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특히 우리 교과목처럼 과학기술과 법 분야에서 드론이 등장함에 많은 그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법이 그 논란이 될 수 있고 개정, 입법을 거쳐야 될 거다. 또 드론도 자동차처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연관 기술 및 부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부품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낼 신성장 동력으로 앞으로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가 큰 관심을 갖는 그런 산업 분야의 하나예요. 특히 농업, 농림식품부에서는 농업의 스마트
팜에 적용해 보려고 하죠. 또 드론에 대해서는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어낸 스마트폰과 같이 새로운 생태계의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종의 드론은 단순한 몸체 또 그 하드웨어에 대한 뿐만 아니라 통신 문제 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가 스마트 어떤 팩토리나 스마트 팜이라든가 이런 게 다 앱을 통해서 조정 가능하듯이 앞으로는 그 조정 장치를 스마트폰에 드론 조정 앱을 깔고 거기서 스마트폰 조작을 통해 드론을 띄우기도 하고 또 날려가면서 그 촬영 같은 그래서 문화재청 이런 데서 큰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기존에 헬기나 이런 걸로 띄워서 하기는 어려웠죠. 그럴 때 소형 드론을 띄워서 앞으로 보존해야 될 문화재 또 그 다음에 산악구조 이런 119 같은 데서는 산악구조대에 드론이 크게 활용돼요. 어떤 실종된 사람을 찾는데 지금은 산악견 이런 게 있죠. 구조견이 있어서 개 같은 걸 풀어서 찾았는데 앞으로는 드론으로 세밀한 앞에 그 고성능의 거기 카메라를 장착해서 세세하게 그 영상을 찍어보면 찾아낼 수가 있죠. 네 번째, 드론은 민간에까지 확대되어 다목적으로 활용. 그래 물류 쪽뿐만 아니라 농업용 또 산업용 이런 쪽으로 개인도 많이 활용하죠. 그런 어떤 취미생활로 어떤 이제 사진 촬영 이런 데도 넓게 활용돼요. 그래서 사람이 찍지 못하는 고도각 속에서도 멋진 풍경을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또 실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어서 그 과학기술과 법의 중요한 하나의 테마로 5번째 강의에 제가 전에 연구했던 걸 강의하는 거예요. 드론의 상용화에 관련하여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위한 공중권의 활성화를 위한 법리 고찰도 해봤고 민법 문제뿐만 아니라 항공법 또 공중권 영미법에서 발전한 그게 다 드론과 관련해 논란에 대한 법규들이죠. 토지 소유권의 또 침해 문제, 그렇죠. 사적 영역으로 날아다닐 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타인의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의 비행 통제에 관한 항공법의 체계적 분석 등을 통하여 사법과 공법의 영역으로 조화로운 해석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저희가 드론이 앞으로 일상화될 때 여러 가지 민사법적 문제도 있고 또 공법에서 항공법이라든가 또 드론과 관련해 새로운 법리 발견 그거를 위해 입법부는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연구를 제가 18년경쯤 17년 18경 그때 연구해서 학술대에서 발표를 한 다음에 논문을 실어서 학술지에 다 게재된 그런 연구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여기까지가 오늘 5강의 1교시 2교시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5번째 강의를 처음으로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가 여러분의 그 강의 콘텐츠 괄호하고 모듈 거기에다가 이 동영상을 올려놓겠어요. 그러면 10월 11분 강의니까 10월 한 7, 8일경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다 수강하셔서 출석 체크를 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드론에 관련되는 법리 고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